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2023 공공경제론 제8장 외부 효과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의 주제는 외부 효과란 무엇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요. 외부 효과의 정의, 그리고 외부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좀 파생되는 문제로서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염 총량제, 탄소 배출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꾸고 갈게요. 첫 번째, 외부 효과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밑에 나오는 externality라고 하는 외부성, 외부 효과를 번역한 개념인데 국어사전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지 않은 채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공짜로 이익을 주거나 공짜로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으니까 반드시 대가를 주고받는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시장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외부성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외부 경제, 손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영어로 된 거 읽어볼게요. Cost, negative externalities or benefit, positive externalities of market transactions that are not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and that affect individuals who are not participating in the market.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플러스일 때는 코스트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베네핏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시장이 실패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Externalities are special case of market failure. 시장 실패의 특별한 사례다. 그래서 externality, the uncompensated impact of one person or firm's action on the well-being of a bystander create a cost or benefit. Outcome is external to any market transaction. 시장 거래의 바깥에 있는 거다. 그래서 포지티브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vehicle pollution, 그 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해물질, 누군가한테 손해를 미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이거 외부 효과라고. household waste, 사람들이 밥 먹고 막 버리는데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 막 버리면 이것도 외부 효과. 층간소음 엄청나죠 우리나라. air pollution from smokers, 담배 피는 사람 정말 옆에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안 하죠. 트래픽 컨제스션, gambling addiction, 요즘 마약이나 뭐 게임 중독, litter from tourist 여행객들 리터,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걸 리터라고 그래요. spillover cost from a best, 비만으로부터 오는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S가 붙은 거하고 S가 안 붙은 거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이 공급곡선인데 이게 수요곡선이고 공급곡선인데 실제로는 이 네거티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이 더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줄이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데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요게 적정 생산량인데 요만큼이 공해는 조금 만들어져야 맞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유익하죠.
그러나 공짜니까 사람들이 담배꽁초 막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인 비용과 개인적인 비용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부 효과라고 부른다. 옛날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이 꿀벌하고 과수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꿀벌을 치러 저 남쪽부터 쭉 올라가는데 과수원 옆에다가 꿀벌통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수원 덕분에 꿀을 많이 따니까 원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과수원 꽃핀 과수원 사장한테.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봤으니까 플러스의 외부성을 누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꿀벌 때문에 과수원도 이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가루바지라고 그래가지고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따면서 열매를 잘 맺도록 수분이 되도록 도와줬으니까 여기는 서로 윈윈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꿀을 줬다고 이 사람은 과일을 줬다 쓰니까 서로 똔똔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나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 효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좀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과소 공급, 시장에서는 그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베네핏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으로 이만큼이 필요한데 Q2만큼이 필요한데 Q1만큼 밖에 좋은 거는 덜 생산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성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즉, 공해와 같이 마이너스의 외부성을 나타내는 것은 쓸데없이 과다 생산된다 이거죠. 이런 거는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이건 누가 생산량을 줄일 것인가? 공해 그냥 놔두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공해 물질을 유발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돼 있죠. 아니면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협상을 해서 야, 너가 이렇게 손해를 미치니까 우리한테 돈을 줘라. 대가를 지불하게. 아, 그랬어? 그러면 적게 생산할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상을 하는 거죠. 플러스의 외부성, 교육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스스로 지식도 늘어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자기 돈 내고 하라 그러면은 사회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 거는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사립학교에 대한 뭐 건강보험도 지원해주고 이래서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협상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는 만큼 더 줄 테니까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자발적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짜가 발생하는 그 문제를 공짜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로 시장 안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부화, externality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장 안으로, 즉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 internalize, 내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nternalization 한번 보세요. externality를 internalizing 한다는 건 adjusting incentives so that decision makers take into account all the costs and benefit of their actions, private and social.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준에서 공짜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내부화시킨다 이런 것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Direct regulation. 이거는 뭐야? 직접 규제.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그 공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니네 환경 오염 얼마 했으니까 얼마 벌금 내 이렇게. 절대 니네들 기계로 이거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direct regulation이라고 해요. 반면에 incentive
policies.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너가 나름대로 시장처럼 행동하게 하면은 그만큼 보조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시장 인센티브를 가격을 올려줄게, 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자발적 협상은 voluntary s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규제,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자발적인 협상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공회에 관해서는 피구라는 사람이 피그비한 텍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만큼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요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공해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너네 공해를 일으켜서 사회에 피해를 주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부과한 만큼 생산비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급석선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 수준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공해 물질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피그비안 텍스, 피구세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 같이 포지티브한 그런 것들은 지금 사람들이 요만큼만 생산하고 있어요.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의무교육제도 도입하고 사립학교에도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은 것만큼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만큼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 같이 좋은 것이 요만큼 생산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방법,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아니면 국가가 국립학교를 만들어서 그만큼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공경제론을 배우고 났으면 죄수의 딜레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죄수의 딜레마 또는 prisoner's dilemma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아직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의자의 딜레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suspect. 그죠? 왜냐하면 이 범죄를 하다가 잡혀서 죄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이 판사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피의자죠. 피의자. 하여튼 두 명이 참가하는 제로섬 게임의 하나로서 둘이 협력하면 둘 다 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둘 다 불리해지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프리저너 딜레마 한번 영어로 된 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단어를 다 이해하고 영어로 공부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The prisoner's dilemma is a paradox in decision analysis in which two individuals acting in their own self-interest do not produce the optimal outcome. 그러니까 최상의 optimal outcome이 있는데도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못 가고 둘 다 안 좋은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범죄를 같이 공범자예요. 범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자백을 하면 응? 자백을 하면 좀 형량을 낮춰줄게. 그 대신 니네들 자백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 거야. 증거 찾아가지고. 그런데 둘이 증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refuse 하게 되면은 둘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 다 무죄 석방이 돼요. 제일 좋은 솔루션이 둘 다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로 눈치 발로 탁탁 치면서 계속해서 서로 우리 끝까지 증거 없으니까
잡아떼자. 이렇게 하면 무죄 석방이 되는데, 근데 경찰이 둘을 독방으로 데려가요. 독방으로 데려가서, 야, 너는 부인하는데 저 친구가 자백하면 저 자백하는 친구는 요만큼밖에 안 살고 네가 덤탱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쪽 가서는 야, 너 저 친구가 자백하고 네가 부인하면 너만 몽땅 뒤집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나만 독박 쓰겠네 하는 마음에 둘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자백함으로 해서 둘 다 감옥에 남게 되는 이런 현상. 더 좋은 윈윈 게임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프리즈너스 딜레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분석한 사람이 여기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런 게임 이론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야기한 죄인의 딜레마를 밝힌 사람은 존 내시라는 사람이에요. 존 내시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로도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어떻게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내는가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를 원래 이 사람 수학자예요.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데 그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존 내시의 게임 이론, 내시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안 하고 더 나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핵심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간다 하는 내용을 풀어낸 것이 게임 이론이다. 반면에 반복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는 다음 게임 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괜히 지금 내가 배신했다가 나중에 복수를 당할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복수할 기회가 있는 반복 게임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밝힌 사람이 악설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악설로드라는 사람이 iterated prisoners는 이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리즈너 딜레마가 통하지 않는다. 결국은 나중에 보복당하기 싫으니까 서로 협조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한 번 만날 사람에 대해서는 악한 행동을 잘해요. 그러나 다음에 계속 만날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악설로드의 반복 게임이다. 반복 게임의 프리서너스 딜레마, 죄수의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데 서로 좋은 대안이 있어요. 근데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쌈박질만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죠. 근데 그게 다 죄인의 딜레마의 상태예요. 우리나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이. 근데 이게 반복 게임, 확실히 보복할 수 있는 반복 게임이 된다면 그래도 보복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통하는 것이죠. 사실상 비반복 게임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결국 이기적인 인간관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그렇게 하는 행태를 봐요. 결국은 이걸 풀어내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호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죄인의 딜레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통합, 신뢰가 형성된다는 게 통합이잖아요. 서로 부부도 왜 깨지겠어요? 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나 너 못 믿겠어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를 형성하는 작업을 소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요. 서로의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서로가 윈윈 하는 게임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회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즈 게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주의자고 작은 마을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이게 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을 알고 또 소주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면 사실은 윈윈 게임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못 가는 원인이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염 청량제 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염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염 물질 많이 배출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을 딱 정해가지고 이 이상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실링, 총량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탄소 배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우리나라 오염 청량제는 수질 오염 청량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을 더럽히는 물질, 즉 공장 허가를 내줄 때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이나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 키우는 목장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국가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 허가의 총량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목표로 정한 수지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는 정해진 오염 총량보다 발생량을 줄이면 혜택을 줘요. 늘어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고 지원을 낮춰 보조금을 줄이는 등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를 오염 총량제라고 부른다. 그런 거죠. 영어로는 permit이라고 그래요. 총량을 허락해 주는 거기 때문에 pollution permit. Pollution permit involves giving firms a legal right to pollute a certain amount of materials.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오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 오염 총량제의 작동 원리를 그래프로 따지면 시장 경제에서 지금 29년도 만큼 20년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폴루션 퍼밋을 딱 두는 거예요. 폴루션 퍼밋을 둠으로 인해서 이만큼 Q1 만큼 더 이상 폴루션이 발생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퍼밋이 있어야 돼요. 허가권이 있어야 돼요. 허가권을 새로 해주지 않으니까 Q1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사야 돼요. 그래서 이 퍼밋을 시장에 가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많아졌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통해 가격을 통해서 오염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면에 경기가 나빠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없앨 거예요. 그 대신 퍼밋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죠. 그럴 때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경기가 좋아질 때는 퍼밋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퍼밋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염 총량은 여전히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거를 오염 총량제의 작동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탄소 카본 퍼밋이 되겠죠. 6대 온실가스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산화탄소, 수소, 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소위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우리 지금 황사가 오고 있는데 황사의 60%는 중국 쪽 고비 사막에서 오는 거지만 한 40%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서쪽 해안에 화력발전소들이 많고 대한민국의 자동차들이 화석연료를 타는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카본 퍼밋인데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그래서 발급하며 이것도 퍼밋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본 트레이딩 스킴스라고도 하고 카본 퍼밋이라고 해요. Carbon trading is a system of limiting carbon emission through granting firms permit to emit a certain amount of carbon dioxide. 그러니까 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적으로 딱 정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the amount of permit is decided by the government, and then permits are given to firms depending on various criteria, such as how much output a firm produces.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별로 카본 총량을 딱 정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카본 총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누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가 한번 살펴보면 나라로는 차이나예요. 중국 28%, 미국 2등이에요. 15%.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자pan 3%, 사우스 코리아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를 배출한 나라가 있고 부분별로 보면은 트랜스포테이션 이거 제일 많아요. 교통, 자동차, 가솔린 쓰잖아요. 석유 쓰는 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 인더스트리 대표적인 게 화력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에그리컬처, 그 아래 에그리컬처 소들 많이 기를 때 소들이 방구 끄는 것도 이게 카본 다이옥사이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케미컬, 커머셜, 상업,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쓰는 거. 그래서 가장 큰 게 교통과 에너지, 화력 발전과 석유, 화석연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는 거를 국가적으로 좀 서로 합의한 거죠. 이게 전체 퍼밋이에요. 캡을 씌운다고 하죠. 캡. 총량을 정해요. 이 상태에서 딱 정하고 이 퍼밋이 있는 사람끼리 퍼밋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컴퍼니들이 기업들이 이 퍼밋을 딱 걸어놓은 사람만 퍼밋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어서 이걸 거래하는 것이죠. 2016년에는 이렇게 작았는데 3억 7천만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년 하면은 28억, 30억 정도가 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밋이 있는데 공장을 문 닫는 사람들은 이 퍼밋을 따로 파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업자들 중에서 이 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신규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공해 물질의 총량을 좀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탄소 제로 2050년에 탄소 제로로 간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이게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목표치 5억 톤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쭉쭉쭉쭉 낮춰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탄소, 석유를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풍력, 수력, 태양력 이런 걸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꾸고 교통도 석유를 쓰는 가솔린, 디젤 엔진이 아니고 다 전기차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뜨고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 쪽으로. 물론 그 석유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 단가를 계속해서 낮춰가는 작업. 이것이 에너지 작업이고 에너지 경제성을 높이는 작업이고 그 사이에 원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자력이 가져오는 비용 편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자력을 이것도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자력은 화력보다도
더 위험한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도 저는 과학기술을 생각해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그 잔존 물질을 과학적으로 정말 인간에게 얼마나 해롭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정말 제대로 알고 공론화하고 그런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8장 외부 효과는 이렇게 살펴보고 엘리너 오스트롬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no matter how well-meaning, are better at solving problems than the people on the spot who have the strongest incentive to get the solution right.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은 보면은 뷰로크랩, 행정관료와 politicians, 정치인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엘리너 오스트롬이 볼 때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the people on the spot. 그 현장, on the spot, 현장에.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어? 행정관료나 정치인들이 그것을 다 지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엘리너 오스트롬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내려주자. 이게 분권화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 matter, no reason 해가지고 요 구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 한번 영어로서 잘 파악해서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권력과 책임을 가지게 하는 사회로 만들어 갈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가는데 우리는 너무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이 힘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8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